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PPT 첫 장면에서 날짜부터 틀렸네요. 8월 14일이 아니고 9월 4일인데, 지난달 날짜를 아직 제가 수정을 못하고, PPT 만들면서 애는 썼는데, 날짜 수정 하나를 못했네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서 포럼으로 인도받는 가운데, 오늘 경제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왔으며, 그 문제 속에 경제 문제가 왜 들어있으며, 성경 속 일곱 렘넌트와 시대 살렸던 전도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영안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참 성공 누리는 귀중한 전도 제자들 되도록 소중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요 책입니다. 요 책은 경제학의 흐름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학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저도 뭐 대학에서도 경제학 그 원론을 공부를 막 하기도 하고 두 번인가 했어요. 경영학 공부도 따로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경제 공부를 하기도 하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수요 공급 곡선 해가지고 이게 짜증이 나잖아요. 수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요 책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학을 기본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시키는데 수학적인 뭐 내용, 그래프 같은 거 전혀 없어요. 물론 수식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겠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논리 흐름을 가지고 전개를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경제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IMF 때였어요. 1997년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오고 어른들은 아시겠죠. 뭐 나라 망했다 이럴 때였어요. 국치일이라고 하고 이랬죠. 한국의 경제 주권을 포기하고 국제통화기금의 경제 주권을 넘긴다. 우리나라는 완전 망했구나. 국가 부도가 났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절망에 빠졌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전도운동하는 랩런트였단 말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시대가 왜 이렇게 재앙시대가 되었는가? 이 목사님 메시지에서 1995년쯤에 말씀을 그렇게 이미 하셨었어요. 95년, 96년에 이대로 가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 재앙이 올 수 있다. 경제 위기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진짜로 실제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강 생각했죠. 근데 그게 실제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당연히 우상 섬기면서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이걸 첫 번째로 영적으로 아는데, 그러면서 이 문제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고, 또 뭐 심지어 많은 노숙자가 생기고, 가정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 자살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 문제가 오게 된 경제 위기라는 것은 도대체 왜 왔는가? 경제는 뭔가? 그걸 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사실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경제 모르기도 굉장히 몰랐고. 이때부터 제가 경제 공부를 하면서 일단 경제 관련된 신문 기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좀 학교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일부러 찾아가서 교무실 가가지고 막 질문하고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해서 모르는 거 다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조금 쉽다고 생각되는 경제학 책들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단 경제학에 대한 걸음마를 뗐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들어갔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냥 서점 가가지고 골라서 본 책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답이 되더라고요. 아, 경제의 흐름이 이거구나. 경제학자들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는 뭐였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써요. 글을 굉장히. 그 유머러스한 부분을 오늘 소개를 못합니다. 그거 소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완전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각 대학에서 심지어 제가 그때 서울대 경제학과 진학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경제학과 홈페이지 같은 데 가가지고 경제학과에서 무슨 책을 공부하나 했는데 서울대 경제학과에서도 이 책을 입문도서로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 책이 쓰여진 지 거의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개정판이 나왔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개정판은 아니고 20세기 초, 21세기 초반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 버전으로 갖고 있으니까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랩노트가 경제학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봤는데요. 살려야 될 세상의 흐름이 무엇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경제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빛의 경제 회복하고 빛의 경제 회복해야 이걸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고 또 랩넌트 살리고 또 전도자 살리는 응답 받잖아요. 전도자를 돕는 비밀 결사대, 교회 살리는 홀리 메이슨, 랩넌트 살리는 랩넌트 미니스트리. 이 응답 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빛의 경제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제 흐름을 알고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응답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탄의 속임수에 여러분이 안 속았으면 좋겠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 낙원을 만들 수 없는데 마귀는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6장, 11장으로 인해서 전부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굉장히 훌륭하고 완벽하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하면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공산주의 같은 이론이거든요. 인간이 인간이 그 어떤 제도만 바꾸면 문제 해결해가지고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다. 다 같이 그 뭐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지상 낙원 가능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안 속아야 돼요. 반드시 경제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기 위함입니다. 자, 이 책을 지은 토드 부콜츠라는 사람은요, 하버드 출신이고, 또 하버드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예요. 굉장히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경제학 가르쳤고요. 그러면서 실제 기업 경영자고, 또 기업 컨설턴트고, 여러 이제 글들을 써가지고 브로드웨이에 작품을 올리는, 그 뮤지컬 작품까지 올린 작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 책을 집필했는데 그중에서 이 책은 경제학 흐름을 보여주는 입문서로 여러 대학에서 경제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경제학자처럼 뭔가 생겼죠. 뭔가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혈통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영문 위키피디아 찾아봐도 혈통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고향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안만 봐도 유대인스러워요. 확인은 안 됐습니다. 실제 미국 경제를 잡고 있는 그 계층이 유대인이죠. 뭐 모든 경제를 잡고 있다기보다는 그 금융 쪽, 그 다음에 경제학 쪽을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경제를 경제학을 움직였던 인물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학상 경우는 유대인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사회라고 해서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그 FRB라고 하죠. 이 의장도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번 의장은 누군지 제가 혈통을 확인을 못했어요. 지난번까지는 거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아마 그 흐름, 경제 흐름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은 밑에도 이렇게 소개가 나오죠. 21세기 경제 입문서의 고전이다 할 정도로 엄청 웃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피식피식 계속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현대 경제 사상 이해를 위해서 입문서가 되고 모든 경제학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영미 주류 경제학에 초점을 맞춰요. 경제학 이론을 주로 전달하는데
그때 이 책의 제일 좋은 점이라고 하면 경제학자 개인의 인생 스토리를 설명하면서 되게 뭔가 친근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이 책 읽기 전에는 아담 스미스 하면은 뭐 국부론 아주 뭐 대단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책 읽고 나서 아담 스미스에 대한 제 생각은 뭐냐면 개구리 닮은 인간, 멍청하게 생긴 인간, 왜 실제로도 멍청했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미지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안 읽어보셨으면 한 번 정도는 읽어볼 수 있다. 내용이 이해 안 되면은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만 대충 둘러보는 정도로만 해도 여러분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경제학의 필연적인 과정인데 최대한 배제했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 위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 보면 서론이 있고요. 경제학이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멜서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존 스튜어트 밀, 그 다음에 고전 경제학이 어떻게 확립되는가, 칼 마르크스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마르크스가 제기한 문제를 두고 알프레드 마셜은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를 하면서 고전 경제학을 확립했는가, 그리고 그 고전 경제학이 가진 함정이 무엇인가를 구제도학파가 파헤쳤다면 신제도학파는 또 그걸 비판하죠. 그래서 고전 경제학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존 메이나드 케인스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흐름을 바꾼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인데 하여튼 경제학의 흐름을 완전 바꾼 사람이에요. 지금도 케인스 중심이냐 케인스 안티 중심이냐 이런 정도로 경제가 흘러간다 할 정도죠. 그래서 이 케인스가 어떻게 흐름을 완전 바꿔버렸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 케인스 주의는 한계가 뭐냐라는 것을 통화주의자라든지 공공선택학파, 합리적 기도 이론 학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세우는 이론을 가지고 비판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번 내용에서 PPT에는 결론 내용은 안 썼어요. 좀 지극히 당연하고 훌륭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자, 1장 보면요. 그들이 전하는 소식이란 인간은 경제학자들이 전하는 소식은 뭐냐? 인간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왜냐?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아니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경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이전은 경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주시니까. 근데 에덴 동산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모든 것에 한계가 있고 인간은 욕망은 무한한데 근데 가질 수 있는 건 유한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경제학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눈을 제대로 떠라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경제사상사는 정부와 경제학자들 간에 벌어진 충돌과 협력의 변천사인데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도 상인들이랑 모였다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소비자 털어먹을 궁리를 꾸미는 계략을 꾸미는 부리들이라고 경고하면서 상인들과 이 상인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정부가 만들어내는 정책이 시장을 왜곡해서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한테 제일 어려움을 갖다 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되게 폭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좀 뒤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의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원래는 다 의심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의심 잘 안 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좋게 바꿔드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 반대편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절대 얘기를 하지 않죠.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에,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제가 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알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 하는 진짜 나쁜 놈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놈들이 진짜 나쁜 놈이니까 그런 정치인들을 몰아냅시다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실현의 시간이에요. 왜냐? 이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저것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다 해주면은 반드시 경제 파탄, 경제 문제는 반대쪽에서 와서 그 경제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제일 많이 좀먹는다는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정치가들이 뭔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할 때마다 경제학자들은 불보듯 뻔하게 초래할 재난들을 반대쪽에서 경고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듣죠. 그래서 경제를 모르면 정치인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현수막 걸 때 제일 열받는 현수막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이런 예산을 따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몇 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몇 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현수막 붙여놓죠. 그거 볼 때마다 제일 화가 나요. 왜냐? 그건 눈먼 돈이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걸 가지고 자기들 뭔가 마치 대단한 것을 성과를 이룬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 그 돈이 중간에 다 새어나가도록 만들잖아요. 솔직히 공공사업 같은 거 하면서 뭐 이렇게 어느 이제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 예산을 뭐 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회식비로 나가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걸요? 여러분. 정부가 뭐 이런 일을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국민들을 위해서 하기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양성평등이다 이걸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겠다 뭐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또는 반대로 남성의 인권을 위해서 뭘 한다 뭐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는데 위원회 만들어지죠. 그 위원회의 위원들 보면은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비슷한 뭐 명함 만들어주고 직함 만들어주고 하면서 거기에 연봉 한 3천, 거기에 연봉 한 5천만 원, 6천만 원씩 줍니다. 활동비 들어갑니다. 항공비 들어갑니다. 회식비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일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 예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새어나갑니다. 그게 정치예요. 마냥 그렇게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정치인들한테 미안한데, 사실 안 미안합니다.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을 좀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에서 제일 제가 화가 나는 것 두 가지가 역사 교육 제대로 안 한다는 거랑 경제 교육 제대로 안 한다는 거.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경제학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상대방 나라의 돈을 빼앗고 우리나라 돈이 많으면 경제적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역 적자를 가지면 나라는 망하고 무역 흑자가 막대하면 나라는 완전 승리하니까 절대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수입하지 말고 그리고 최대한 외국에 수출 많이 해가지고 그 나라의 돈을 빼앗아 오자라는 게 중상주의라는 경제 이론입니다. 그 이론이 17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한 경제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틀렸다고 비판한 것이 애덤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 이 사람이 경제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부는 뭐냐? 돈이 많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담 스미스는 그게 아니고 생활 수준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 말이 단순하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돈은 짐바브웨 같은 나라 있죠.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뭐 하나 살려고 해도 기본 지폐가 뭐 50억 뭐 달러 뭐 이렇다니까요. 지폐가. 그러니까 돈은 많아. 근데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냐 그건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돈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국민 생활 수준은 완전 바닥인 거죠. 뭘 하나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이 액수가 얼마나 많느냐가 아니에요. 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측정되어야지 국가가 뭘 해가지고 뭐 돈이 많다, 없다, 뭐 이런 걸 보는 수준 가지고는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경제 성장은 누가 시키느냐?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의욕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었고 경제학의 시작이었어요. 경제학은 경제 암흑기를 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생활 수준의 변화 양상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큰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무역을 한다. 국민들한테 제일 큰 피해를 끼쳐요.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 수입해가지고 하면은 아주 나쁜 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들을 다 죽이는 것이다. 외국산 미국 쌀을 수입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농민들 다 죽는다. 이게 그러니까 수입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보호무역이거든요. 그래서 저 나라 물건 수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최근에도 겪었죠. 예를 들어서 뭐 노제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물건 절대 수입 안 합니다. 뭐 지지 않습니다. 뭐 다시는 지지 않. 독립운동을 안 했지만 불매운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제일 많이 피해를 끼치는 것이 국민입니다. 정치인들은 그거 해가지고 생색을 냅니다. 자기 인기를 지지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뭐 정신승리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주면서 자기의 인기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피해는 국민들이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음 페이지, 다음에 가면 좀 나와요. 자,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신명나게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시한테 어릴 때 납치되었는데 하도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집시도 포기하고 다시 돌려준 아담 스미스. 그래가지고 목류병 있어가지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30km 바깥으로 걸어왔더라. 뭐 이런 아담 스미스. 네, 개구리처럼 생긴 아담 스미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업적은 엄청 위대해요. 이 사람은 인간을 이상화시키거나 미화시켜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특히 모든 허물도 함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남의 것과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고 자신이 공익에 얼마나 임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그 사람,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그 사람이 근데 전체를 살려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게 경제학의 출발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빵집 사장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불후의 명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 맛있는 빵을 계속해서 더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빵집 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는 빵을 만들어 가지고 저 목사님을 먹여줄까 하는 데 있지 않고요. 돈 많이 벌고 싶어 라는 그 의도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유방임시장의 힘이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해야 수많은 경쟁자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사줄 테니까 나는 이거 돈 비싸게 받고 팔아서 나 성공해야지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주먹을 얻어맞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그 필요로 하는 물건을 어느 정도 가격에 팔아야 내 물건이 팔릴까를 고민해야 보이지 않는 손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결국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냐 이것까지 같이 볼 수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분업이라는 겁니다. 생산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분업인데 핀 공장에서 핀을 만드는 사람이 혼자서 핀을 다 만들면 하루에 몇십 개밖에 못 만드는데 이거를 자기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쇳물 넣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뽑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망치로 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구부리기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업을 했더니 효율이 생산성이 4,000배인가 증가되더라. 이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은 문장이었죠. 국분원에 나오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업을 통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전문화시켜서 그것에 집중하면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지역과 국가 간에도 분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농사 짓는데 최적화, 어떤 나라는 이제 광물 채집에 최적화, 어떤 나라는 공업에 최적화, 어떤 나라는 장사에 최적화, 유통에 최적화 이러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를 전문화시켰을 때 최고로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유무역은 모든 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정부의 역할은 국방, 법치, 사회정의 유지, 도로, 운하, 교량, 교육 등의 공공시설과 제도 관리에 국한되고 최소한으로 가해져야 된다. 왜냐? 정부가 개입하면은 정치인들이 뭔가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왜곡시켜서 자유무역을 못하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정부의 보이는 손은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애덤 스미스고요. 이 사람의 주장은 18세기에 영국 산업혁명을 이끄는데 굉장히 도화선이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점점 이제 갈수록 약화되고 후대에 가면서 이제
뭐 케인스 경제학 같은 정부 개입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경제학에 의해서 완전 부정되었었는데요. 이 주장이 1980년대 이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목이 애덤 스미스의 재림입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왜냐? 그 말대로 해봤는데 정부가 역할이 터지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생기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멜서스라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인구 폭발과 멸망의 예언자인데요. 18세기 작가들, 학자들이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고 영원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인간이 점점 발전해서 지상낙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낙천적인 주장을 해요. 이걸 깨트린 게 인구론인데요. 경제 성장은 등차 수열로 증가하지만 인구 증가는 등비 수열로 증가하니까 결국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기 이익만 가지고 생각하는 인류는 멸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다가는 이 사람들이 계속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결국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가므로 지구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은 그래서 낙관론을 근거 없는 낙천론을 깨트리고 수학적으로 경제를 접근하는 시작을 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지만 농업과 공업이 혁명적으로 발달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틀린 이론이다 할 수 있죠. 요 멜서스의 이론 때문에 인구 산하 제한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운동 한국에 했었어요. 1980년대까지도 인구가 지금 폭발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1980년대까지요.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주요 광장, 주요 도시 광장에 보면 지금 한국의 인구 몇 명이다. 지금 너무 많아서 큰 위기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줬어요. 전광판으로.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둘도 많다 이러면서 하나만 낳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죠. 인구 감소 때문에. 멜서스 이론을 그때는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멜서스한테 반박을 한 사람, 그러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유무역론을 주장해요. 아담 스미스는 자 여러분 내용이 이해가 쉽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서 8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9시 반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9시에 지금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중요한 중지자분들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해야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각 나라의 분업을 주장하면서 절대 우위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휴대폰을 잘 중국이 자동차를 잘 만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휴대폰만 만들고 자동차는 중국에서 수입하자. 중국은 자동차만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한국에서 수입해가면 된다. 그게 서로 잘 사는 길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만약에 자동차도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들고 휴대폰도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든다면 우리는 중국하고 거래를 끊어야 된다라는 게 절대 우위론이에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그 나라의 것을 해주고 만약에 절대적인 우위를 저 나라가 안 가지고 있으면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데이비드 리카도는 아니다. 만약에 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도 잘 만들고 농사도 중국보다 더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휴대폰 만드는 효율이 농사 짓는 효율보다 한국이 더 높다면 비록 휴대폰도 한국보다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농사도 중국이 비효율적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휴대폰 더 많이 만드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 우위로는 좀 더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업과 전문화라는 것 자체도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라는 면에서 복음하고 좀 맞아지는 게 있죠. 복음 전도자의 삶에 나오는 그 결론 있잖아요. 60일까지 삶하고 좀 맞아지는 게 있죠. 전문화라는 부분에서. 근데 비교 우위로는 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잘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살려주는 게 더 모든 사람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수학적, 뭐 수학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더하기, 곱하기 수준의 수학적 계산을 조금 해보면 도움이 쉽게 나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수학이 그래도 약하기 때문에 네,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릴까 봐. 왜 비교 우위가 많냐? 기회 비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휴대폰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농사도 더 잘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보다 휴대폰이 근데 더 효율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만약에 휴대폰을 만드는 만드는 사람 절반, 농사 짓는 사람 절반이라고 했을 때 농사 짓는 만큼 휴대폰을 만들 수 있었던 기회 비용을 갉아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포기해야 되는 기회 비용이 더 큰 것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은 모든 나라는 비교우위 산업에 주력해서 세계가 분업화되어서 각자 뭐든지 하도록 만들어주고 서로가 자유무역을 하면 다 같이 성장해서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 리카도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리카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아주 부유한 유대인이었어요. 성공자였죠. 그래서 보호무역론자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까 전에 보호무역이 왜 문제가 되는가 설명하겠다고 했었죠. 그때 당시 리카도 시대 당시 리카도가 비판한 게 뭐였냐면 노동자들은 지금 가난한 노동자들은 자기 월급의 절반을 빵 사는 데 소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빵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왜냐? 더 싼 값에 살 수 있는 싼 값으로 빵을 만들 수 있는 외국산 곡물의 수입을 영국이 막고 있으니까. 영국의 농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더 싼 값의 곡물을 제한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희생시켜야 된단 말이냐라고 사람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리카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동자의 숫자가 농민들보다 훨씬 많지 않냐라는 거. 그 다음에 곡물 개방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농민들이 그 농사 짓는 비효율적인 거 하지 말고 비교 우위 산업 속으로 들어가서 취직을 하면 그게 농민들도 더 잘 살게 되는 방법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유리해지고 유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리카도의 주장이죠.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 이 사람은 여러분이 윤리 사상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질적 공리주의자예요. 이거 설명을 다 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연역법, 귀납법 통한 실증 경제학을 주장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경제학을 접근하지 말고 아주 실제적으로 계산해서 경제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 거둘 때는 누진세 말고 비례세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더 비싼 세금을 걷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시킨다?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은 돈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싶은 동기 자체가 없어지잖아. 왜 그런 벌금을 물리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참고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한테 좀 이제 뭐랄까요? 불이익을 준다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거든요. 재산이 1억 원 미만인 사람은 세금을 10%만 내는데 재산이 1억 원인 사람은 세금을 20% 낸다. 라고 하면 9,9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더 이상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겠죠. 9,999만 원까지만 번다고 보고를 하고 싶겠죠. 10,000원 더 보고했다가 손해 엄청 볼 거니까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비효율이 양산이 돼가지고 결국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적인 부가 감소하고 그 결과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스란히 경험하게 될 건데 그런 짓 왜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과의 균등 말고 기회 균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빈민구제법을 비판했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는 것만으로 하면은 안 된다.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해줘야 된다. 장애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근데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일을 안 하고 먹고 살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사회 전체를 살릴 수 있고 세금 내는 사람들은 무슨 손해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세금 번 사람들이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이유가 뭐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뭔가 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연 개입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아무런 개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그 당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너무 어렵게 사니까 이걸 보고 이제 화를 내면서 노동자들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외치는 거죠. 근데 책을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 사람은 내로남불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카를 마르크스는 야, 자본가 나쁜 놈들. 지들은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면서 노동자는 저렇게 고생을 시켜 하는데 자기가 제일 사치스럽게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그냥 그 뭐랄까요. 좀 너무 사치스럽게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식이 이제 그 병 걸려가지고 죽어갈 때 쓸 돈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그 자기 자녀를 잃었거든요. 병으로 잃었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얘는 또 계속 돈만 생기면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그 자체예요. 그럼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을 제일 싫어하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을 얼마나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지 자기 조상들에게 있는 대로 패드립을 다 치고 살았던 사람이 마르크스다. 이렇게 적당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리부동, 그뭐 양두구육 뭐 이런 사람. 그래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자기 삶은 절대 안 되는 사람. 그런 마르크스를 도와준 사람이 엥겔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엥겔스는 또 돈 많은 사람이에요. 자본가거든. 엥겔스 본인이 자본가야. 근데 노동자들을 되게 막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사는 자본가 그 자체면서 그걸 두고 자기가 뭔가 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기 위해서 마르크스를 후원하면서 자기 이론적으로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은. 그러면서 삶은 그렇게 안 살죠. 그러니까 이런 좀 웃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 헤겔이 얘기했던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단순한 이상주의를 배격하고 역사는 정신이 이끄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사상을 배격해요. 물질밖에 없다라는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뭐 영혼, 정신이 딴 거 필요 없어. 오직 물질밖에 없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방법론적으로는 헤겔이 얘기했던 변증법을 답습해요. 그래서 정이 있으면 이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상이 투쟁해가지고 이것과 싸우다가 결국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 서로 대립하는 힘들이 투쟁해서 결국 새로운 역사가 진보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이 털보 아저씨가 마르크스인데 참고로 이 털보 아저씨가 요즘 한국에서 최근 뭐 봤는데 털보네 감자탕집에 얼굴이 팔리기도 했다고. 네, 마르크스 근황 이러면서 나왔더라고요. 털보네 감자탕. 네, 저 혼자서 웃었습니다.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노동 가치론을 주장하는데 모든 물건의 가치는 노동에서 나온다. 그 물건을 만든 노동자가 없으면은 그냥 이게 단순한 쇳덩어리일 뿐이지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요만큼의 무게를 가진 쇳덩어리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걸 노동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끼워 넣으니까 100만 원짜리 휴대폰이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였죠. 자본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처음에 조금 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노동을 수탈해서 이유는 홀랑 다 가져가지 않냐. 실제로 이 물건이 가치 있게 된 거는 노동 때문인데 노동자한테 돈이 제일 많이 가야 되는데 자본가가 돈 다 가져가지 않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본주의는 내부 모순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멸망하니까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해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나중에 같이 읽어볼 거예요. 언제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아무튼 읽어보려고요. 제가 선정했던 36권의 고전 중에 하나예요. 공산당 선언. 왜냐하면 책 내용 자체 문장이 아주 유명한 문장이 많거든요. 유럽의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의 유령이다. 하고 시작됩니다. 문장이.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은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그대들이 잃을 것은 억압이요. 그대들이
잃을 것은 억압의 쇠사슬이요. 그대들이 얻을 것은 온 세계이다 하면서 얘기하는 뭐 아주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동경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노동뿐 아니라 자본과 자본을 통해서 일어나는 혁신에서도 가치는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하나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는 혁명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반복 작업을 한다고 해서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창조적인 발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세상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노동자가 괴로워질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발전하고 나니까 노동자 계급의 생활 수준이 아주 극적으로 향상된 거죠. 심지어 마르크스 살아있을 때 이미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마르크스가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가난해진다라고 주장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부자가 부유해지는 것에 비해서 노동자가 조금 더 속도가 느리게 부유해진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이 문제야라고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세상은 이제 굉장히 지금도 뭐 어렵다고 하고 양극화 심하다고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생활 수준은 훨씬 압도적으로 높아져 있고 나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모든 마르크스의 주장은 반박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할 사람은 알프레드 마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경제학자, 머리가 차가워야 된다. 그러나 가슴은 따뜻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캠브리지 경제학과 교수였고 경제학의 고전 학파를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이제 안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사람은 개인과 기업의 개별적인 역할을 주목하면서 고전 경제학을 수학적으로 확립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든지 가격 탄력성 개념이라든지 한교용 법칙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학교 경제 시간에 배우는 그래프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그런 그래프를 만들고 했던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대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혁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면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노동자 살릴 수 없어. 그걸 가지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어. 전체를 살려야 돼. 이걸 위해서 수학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사고를 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구제도학파라는 사람들은 그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잘난 척 하고 싶어서 명품 사는 사람 이거는 수요 공급하고는 안 맞잖아. 명품 그거 무슨 가치가 있어? 똑같은 가방인데 그냥 루이비통이랑 글자 새긴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안 돼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요. 신제도 학파는 모든 실생활의 사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한계 분석 도구를 사회 현상에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구제도 학파가 얘기한 함정들을 또 반박을 해요. 아니야, 명품도 결국 수요 공급으로 나눠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아홉 번째 나오는 사람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저자는 이 사람도 역시 충격적으로 못생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또 존경해요. 왜냐하면 케임브리지 대학 그 선배니까요. 그래서 마셜도 케임브리지 출신이고 케인스도 케임브리지 출신이고 서로 이제 그 스승과 제자 관계 이렇게 되는데 이 케인스라는 사람은 이제 뭐 20세기 중반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21세기에 와서도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그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케인스 방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한국을 비롯한 많은 경제 정책을 케인스주의로 돌이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케인스주의자라는 건 뭘 말하냐? 민간 경제로 한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불안정 고용의 틈을 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 요런 대공황이 민간에 맡겨놨더니 대공황이 오더라. 이거는 왜 오는 거냐?
아니,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진 거 아니냐. 물건을 살 수 있는 힘들이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통한 또는 뭐 그 공공사업을 통해서 돈을 찍어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돈을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공황이 해결되는 거야라고 주장합니다. 그 얘기를 했던 게 고용이자 및 화폐 일반 이론이라는 유명한 저서입니다. 이 사람은 고전학파의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공황 시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불충분해서 불경기로 이어지는 거니까 소비를 늘려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뿌려야 돼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 무슨 재난지원금 이런 거 막 주고 이랬죠. 이게 케인스의 이론인데요. 물론 케인스는 그렇게 무식하게 현금을 줘라라고 주장하진 않았어요. 공공사업과 재정 정책을 펼쳐라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크게 보면은 케인스 이론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을 뿌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케네디 존슨 정부 시절인 1960년대에 이 사람의 이론이 완전 이제 히트를 친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하면 된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서는 승수가 3 정도 되니까 이만큼의 재정을 투입하면 되겠네요. 경제학자들이 제시를 해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실제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이제 끝났다. 모든 경제 문제 해결됐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케인스 가르친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존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케인스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1970년대부터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케인스 중심으로 재정 정책을 펼쳤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온 거예요. 이 문제를 보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반박하는 사람들, 통화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하는 작은 정부론자들인데 정부가 국가 경제를 세금이나 정부 지출과 같은 재정 정책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 정부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파악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먼이 얘기하는 것은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보 같은 사람이 샤워실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물을 트니까 그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야 이러면서 제일 뜨거운 물로 돌린 거야. 왜 차가운 물만 나오지? 하면서 제일 뜨거운 물로 돌려. 이러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그럼 아 하면서 비명 지르면서 아 뭐야 왜 이렇게 뜨거워 하면서 찬물로 확 돌리니까 이번엔 너무 차가운 물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뜨거운 물 틀어놨을 때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바보는. 그러니까 당장 뭔가가 일어나는 것만 즉각적으로 파악할 뿐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이면의 문제는 못 본다는 거죠. 정부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정책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정적으로 중간에 새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아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모든 것을 한다고 바보짓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을 통해서 금리를 조정해서 일반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경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거둬들이고 아니면 돈을 풀고 하도록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정부의 지출은 민간 소비와 투자를 몰아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따릉이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 서울시에 보면 공공 무슨 자전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일단 굉장히 따릉이가 싸잖아요. 근데 그 일반 공유 자전거 업체에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왜냐? 따릉이가 나왔으니까. 훨씬 싸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접고 그냥 망한 거예요.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럼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정부가 하면서 민간을 축출해 버렸죠. 근데 왜 그렇게 정부가 싸게 할 수 있을까요? 세금으로 그 돈을 메꾸기 때문이죠. 따릉이 사업을 하면 자전거, 공유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뿌리고 이렇게 한다. 엄청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용 요금이 1,000원이다. 말도 안 되죠. 그 돈은 누가 냅니까?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그러면 모든 서울 시민이 따릉이를 다 타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도 안 타거든요. 그러면 안 타는 사람들의 낸 세금이 타는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 대신에 쓰여지면서 뭐 그것 가지고 공공구생과 복리 이용을 증진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해서 내가 시작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민간 사업자들은 다 몰아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따릉이를 위해서 내가 세금을 많이 냈다 보니까 따릉이를 안 썼으면은 내가 세금을 좀 덜 낼 수도 있었는데 따릉이를 위해서 세금을 내가 더 많이 내게 됐어. 그럼 나는 세금을 많이 낸 바람에 소비할 돈, 빵 사 먹을 돈이 줄어들게 되겠죠. 할 수 없다. 오늘 포켓몬빵은 포기.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줄어들죠. 민간 투자도 줄어들죠. 그게 정부 지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43개 페이지 중에 이제 40번째로 가니까 거의 끝까지 왔어요. 프리드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역시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반박을 하고 난 다음에 케인스주의의 한계에 대한 주장을 또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정치가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정치가 이런저런 규제를 하면서 개별 경제 주체 개인과 기업을 묶어 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실제로 안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가 과연 국민에 충직한 하인이냐? 아닐 수 있다. 정부의 규모가 커지면 정치 체제를 감시하는 비용은 증가되지만 정치 체제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절감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부가 하는 일이 많아지고 정부가 엄청 비대해지면요. 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지를 다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세금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단체 이런저런 팀들이 나와가지고 그 눈먼 돈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 몇 조 원이 자기들 뭐 그냥 정치인들하고 친한 시민단체에 흘러 들어갔는데 그것을 시민들은 몰랐죠. 그러면서 정치 체제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절감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커지니까 어디에서 누가 해먹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부의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하고 조금 친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밥을 좀 사주고 그 사람하고 좀 좋은 데를 가가지고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친해지고 나니까 아 그래 다음번 예산에서 너희 시민단체에 내가 더 많은 걸 줄게 아니면 너희 회사에 더 많은 걸 배려를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지. 정치 체제를 이용하는 비용은 그 사람에게 접대를 해주는 작은 비용이면 되는데 그거를 파악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니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작아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공공선택학파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정부는 비복음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 정부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게 극단적으로 커지면 공산주의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형태가 되거든요. 마지막 챕터 합리적 기대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다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정부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가 다 합리적이어야만 가능한데 솔직히 합리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비트코인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만 봐도 그냥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 넘어간다 이런 경우 많죠. 주식 하는 사람 중에 개인 방송 하는 사람 중에 되게 웃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떤 주식 매매법을 얘기하느냐면 무슨 그 뭐더라 기도 매매법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어떤 주식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집중 기도 시작 그렇게 해가지고 오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해서 일단 천주교 신부복 갖고 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십자가 목걸이 걸고 이래가지고 기도 매매법 제가 하여튼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하는 매매법은 강아지 매매법. 자기가 키우는 애완 강아지가 예, 찍는 대로 발을 움직이는 대로 잘 그걸 산대. 예, 지금까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머리 굴려가지고 사고 팔았던 것보다 수익률은 좀 더 높다고 합니다. 강아지 매매법이. 아무튼 근데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의 여지가 어떤 면에서는 그 정부 정책은 전혀 소용없다라는 게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정부 정책이 또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그 파산 이후에 경제 위기 왔을 때, 금융위기 왔을 때 제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경제학의 여러 가지 난점도 있고 한계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이 발달하면서 사회가 좀 더 나아진 것이 사실이지 않냐. 앞으로도 경제학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어서 제가 여기에 요약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 라는 것을 아담 스미스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의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지. 진짜 경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잘 써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생각 초월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문제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잖아요. 그걸 누가 예측했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론에는 완벽한 것이 없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 저런 단점 다 우리는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같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기본적인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것은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무한한 영적 세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상실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가진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렸거든요. 그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야만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아, 창세기 3장이다. 그렇지. 그건 당연한 거야.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속에 있는 흐름이니까, 복음 아니면 살릴 수 없어. 복음 말고 다른 인간적인 제도와 정책과 방법과 경제를 가지고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불가능해. 그렇다면 그것을 감안하고 한계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담 스미스가 했던 이야기는 칼빈이 이야기한 거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칼뱅,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잖아요. 이 칼뱅이 한 이야기가 직업 소명론이에요. 모든 직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직업이 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전문화해서 모든 사람 살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지금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메시지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헤븐리 탤런트가 다 있잖아. 그치?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의 경제를 위해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빛의 경제를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될 내용이 다윗의 준비라는 거죠.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돌 던지는 것에 최선 다했는데 이게 모든 사람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경제 흐름을 제일 제대로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살려낼 만큼 경제 흐름을 알았던 사람, 대표적으로 성경에 있는 요셉. 그런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 경제를 회복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 책을 가지고 포럼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아니면 뭐 느낀 점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런 역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소원입니다만. 제가 이 책 읽어보니 어땠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느낀 점 있으실까요? 채팅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DM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시간은 항상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그러면 마무리를 한다면요. 뭐랄까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 하지는 못했는데 복음으로 보는 전도로 보는 경제학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성경적 경제학, 성경적 경영학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없어요.
한다고 했을 때 제일 현재까지 나오는 최선은 현재까지 나온 것들은 잠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 최소한의 차입을 많이 하지 마라, 빚 많이 지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넘어설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의 경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요셉은 그걸 했거든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그 응답을 받았거든요. 전도가 어떻게 경제로 연결되며 사도행전적인 성경적 전도 운동이 어떻게 빛의 경제로 연결되고 경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비전과 그림을 가진 렘넌트 제자들이 나오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빛의 경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자,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학을 가지고 같이 책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전도자 랩넌트는 어떤 경제를 누려야 되는지를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소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시대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가이사라 빌립보처럼 로마에 숙국되어 있는 현장과 현실을 보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묶여있는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세계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현장과 흐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살릴 흑암 꺾는 빛의 경제가 랩넌트의 평생에 회복되도록 지금부터 경제 보는 눈을 성경 보는 눈 속에서 시대 보는 영적인 눈 속에서 언약과 비전의 눈 속에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넌트의 인생과 여정과 걸음은 전부 교회 살리며 부대 살리며 전도자를 돕는 그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여정이 되며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